근데 이제 그 유행을 따라하게 되면 그 유행이 끝난 거죠. 또 누군가는 새로운 것을 만들겠죠.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그 18세기 말에 로코코가 퇴폐, 뭐 향락, 감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그 부드럽고 뭐 아름답고 이런 건 좋았는데 향락적인 문화로 가니까 사람들은 그 향락의 문화를 이제 지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그런 어떤 그 향락적인 거에 가장 반대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스타일이 유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폼페이의 유적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래전에 폼페이의 그 로마 그리스의 문화와 문명이 유럽에 대거 인제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로마 제국의 어떤 문화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방 심리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전에 그 고전주의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뉴트로라고 하잖아요. 예전 거가 새롭게. 그것처럼 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전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런 스타일이 갑자기 유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인제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어 시민 계급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프랑스 루이 16 세가 시민에게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생겼죠, 시민들이. 귀족이 아닌데 상업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니까 세금을 많이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코코 때 귀족들이 태폐양락으로 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세금을 안 내고 시민들에게 세금을 내는 그런 편법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사치향락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시민들은 세금이 너무 커서 어 파리에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을 어마어마하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오는 그 빅토르 이고의 장발장이라는 문학이 나오죠. 그게 인제 그 당시에 파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제 그 시민들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그 루이 16 세가 단두대에 그 목숨이 끊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피로 물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다비드라는 그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는 정치적인 그 혁명가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그 좀 약간 어 기회주의인 것 같아요. 어 프랑스 16 세의 궁정 화가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16 세를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다시 그 국가 재정을 만들었을 때 다시 또 나폴레옹을 옹호하는 그림들을 그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뭐 여러 평가가 있지만 어 그림으로서는 너무 그 좋은 가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람은 중요한 화가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반대파적인 그런 양쪽의 정권에서 그림을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이 천재적이었고 사실은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술 교육을 정확하게 받았고 그리고 그 프랑스에 있는 왕립 학교에서
어 그 최우수상을 받으면 그 궁정 화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1 등을 했고, 그리고 1 등을 한 사람에게는 로마에 가서 4년 동안 유학을 하는 그 유학비를 국가에서 다 드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행했던 이제 그런 게 있다면, 로마에 가서 유학을 하는 그런 부자들의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그 로마의 어떤 컬처를 배워 갖고 오고, 그런 어떤 스타일을 하는 것이 대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국의 그 이제 귀족의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어떤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류층들의 유행이 뭐였냐면, 자녀들을 그 학교가 끝나면 코스가 뭐냐면, 그 이렇게 하인하고 가정교사를 대동해서 어 로마로 가서 로마의 그 문물을 다 견학하고, 그리고 이제 투어를 하고 오는 그런 희귀한 상류층 자녀들의 투어가 성행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네. 넘겨 주세요. 그래서 이 그 다비드라는 사람이 어 그린 그림 중에서 이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은 1793 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사람이 자코벤파라고 하는 그 혁명군의 가장 큰 보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반대 세력을 무조건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 세력에 있는 샤를 롯데라는 25 살의 어떤 그 혁명군 중에 하나겠죠. 여자가 이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잠입을 해서 칼로 가슴을 찔러서 죽였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여인은 결국에는 잡혔고, 이 여자는 이제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 자코벤파의 당원이었던 그 다비드는 이 사람의 죽음을 마치 예수의 죽음처럼 신성 신성시하는 어떤 성인의 순교자로 표현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종이에 써 있는 그 이름이 그 자기를 죽인 여자의, 그러니까 살생부 명단인 거예요. 자코벤파의 반대파의 사람들을 계속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고, 나무로 돼 있는 이제 그것은 마치 소박한 비석과 같이 표현을 하고, 그 칼 있는데 밑에 보면은 그 칼이 있거든요. 바닥에 떨어진 칼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표현을 끔찍하게 했다기보다는 마치 예수님이 사망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 온화한 표정으로 성인이 죽은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넘겨 주세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어떤 건국 신화라든지 로마의 건국 이야기, 그런 것들을 주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한 거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다비드가 그 당시에 어 이제 왕으로부터 그 그림의 요청을 받고 그린 건데, 이런 그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는 이 그림은 결국에는 이제 로마 건국 신화인데, 나라를 걸고 싸운 용맹한 그런 사람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그런 의도의 그림인 거죠. 그래서 그 로마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그 어떤 가문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다른 가문의 그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칼을 3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옆에 보면은 여자들이 울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그 국가도 그랬지만 그 적군을 한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딸들을 적군의 그 아들들에게 결혼을 시켰죠. 그러니까 왕자에게 결혼을 시킨 것처럼, 마리 앙뚜아네트도 함스부르크
오스트리아의 공주인데 그 프랑스와 전쟁을 막기 위해서 루이 16 세에게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 그 여자를 이게 죽이는 어떤 거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아들 셋이 싸우러 가는 그 남자들은 저 여자들의 남편인 거예요. 딸들이지만 또 그 남편과 싸우게 된 일이죠. 그것을 표현한 그런 그림이에요. 시민들에게 그 애국심을 호소하는 그 루이 16 세의 소망인 거죠. 예. 넘겨 주세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는 이 그림은 그 왕이 테니스를 치는 그 테니스 코트는 왕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장소거든요. 근데 그 장소로 시민들이 다 몰려갔어요. 그 정말 빵이 떨어진 그런 엄청난 사건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살 수 없겠다." 하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테니스 코트를 점령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서약을 하는 큰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그림을 표현한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 그 다비드의 그림은 정말 뛰어나요. 군중들을 그렸지만 거기서 메시지가 정확히 있고 그리고 그 명암이라든지 그 어 그림의 어떤 가치적으로 봐도 훌륭한 그런 천재적인 이 사람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 그런 그림이에요. 이 넘겨 주세요. 요거는 넘기세요. 네.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 이 그림도 그 여기에서는 무슨 그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전부 그 전쟁과 피로 물든 그런 어떤 환경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끔찍한 거예요. 이제 그만 전쟁을 중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건을 가지고 로마 건국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어 여기서 보면은 그 여기도 똑같은데 그 한 지역에 여자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 그 지역의 여자들을 다 잡아와서 어 그 여자들을 결혼을 시키고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로마 건국 신화에. 근데 그 사건을 그린 거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여자가 "이제 제발 전쟁을 그만하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게 지금 프랑스의 현실을 말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서 이 여자들을 잡아간 그 국가에 이제 여자들의 국가에서 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들은 이미 이 남자들이 적군의 남자들이 자기의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울면서 전쟁을 막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비드는 그림 속에서 어떤 그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림을 계속 그렸죠. 네, 또 넘겨 주세요. 네,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도 그 그리스의 훌륭했던 그 소크라테스를 암시하면서 그 시대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 근대가 왔는데 산업이 일어나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근대가 오고 있는 그 환경에서 소크라테스의 그 어떤 걸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오면서 고전 시대에 그 로마 황제의 어떤 위엄을 나폴레옹은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자기의 모습을 나중에는 이제 대관식에서 보면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있는 관이나 이런 거 왕관이 그 로마 시대의 어떤 스타일로 어 만 만들고 그걸 따라하려고 그렇게 했죠.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인제 나폴레옹이 어 반란을 일으켜서 공화당이라는 그 혁명군이 국가를 점령하고, 그리고 왕들을 죽이고 왕의 가족을 몰살하고 귀족을 타파하고, 이런 어떤 엄청난 대혁명이 벌어지고 유럽에서는 최초로 벌어진 일이죠. 지금까지도 유럽의 다른 국가는 귀족이 있고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아예 없어요. 프랑스는 귀족을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내쫓아 버린 거죠. 프랑스가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프랑스는. 그래서 혁명적인 게 강한 국가가 프랑스라고 보이고요. 나폴레옹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림을 그리게 하기 위해서 다비드를 활용했죠. 그래서 계속 다비드를 그 베르사유 궁에 머물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업적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사람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실제보다도 말에 사람이 타면 사실 그 사람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음 자기를 크게 표현하고 영웅으로 표현하는 그림이죠. 찬양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그림을 다비드에게 5점을 더 그리게 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곳저곳에다가 자기의 이런 그림을 그 베르사유에 걸어 놨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그 자기가 황제가 되는 대관식을 했는데, 이 대관식 그림이 베르사유에 가면은 어 가장 큰 그림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 이 그림은 3 년에 걸쳐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그 조세핀이라는 귀족과 결혼을 하면서 귀족의 신분을 얻게 되죠. 나폴레옹은 평민인데, 근데 그 조세핀이 일부러 조세핀에게도 계획적으로 다가간 거죠. 근데 그 조세핀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게 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귀족과 왕권을 무릎 꿇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 그 당시에 종교의 그 어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운데 없고 그 오른쪽 군중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종교계의 대표자보다도 자기를 가운데 세웠고요. 그리고 보면은 로마 황제의 어떤 옷차림이나 그런 스타일로 한 모습이 보여요. 그쵸? 그래서 신고전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표현법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나폴레옹이 로마 황제를 모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유명인들을 여기에 다 그렸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유명인이에요. 그런데 그 유명인이 사실은 대관식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짜로 대관식에 온 것처럼 여기에 다 그려 넣게 했죠. 그래서 의도적인 그림의 절정이 바로 이 대관식의 그림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재밌는 스토리가 상당히 많아요. 이 다비드가 사랑했던 어떤 그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를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핑크색 옷을 입혀서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많은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떤 시대를 고발한 그 빅토르 이고라는 문학가가 나오면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나왔죠. 이게 인제 그 당시에 어 정말 배고파서 성당에 가서 촛대를 훔친 거죠. 장발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줬어요.
네. 그 영화가 있죠? 그 영화 잠깐 보실게요. 넘겨 주세요. 네. 그 당시에 그 프랑스 대혁명의 모습을 어 아주 자세하게 피력한 그런 중요한 문학이죠. 그래서 오늘 그 신고전주의의 작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비드의 대표작만 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고요. 이 음악은 쇼생크타출이라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여곡절 끝에 어 겨우 하게 됐네요. 아무튼 이 프랑스 대혁명 시대인 이 신고전주의부터가 근대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세계사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로코코까지 전이 이제 근대 전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부터 18 세기부터 인제 드디어 약간 현대의 물결이 살살살살 오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중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민중의 힘이 나오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런 어떤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문명이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보여줄 그림도 많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신고전주의의 대표 화가 또 다른 분들 작품 하나씩 앵그르라는 화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화가들을 또 보여 드릴게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우리가 이렇게 그 미술사를 보면서 느끼지만